특별한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선한 마음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나의 행위로 이 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지요. 지나보면 그런 마음을 먹고 도전했을 때 좋은 결과들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떤 대회에서 1등 해야지 라는 경쟁의식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하되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들이 켜켜이 쌓여 저를 성장시켜온 시절인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는 병아리 교사가 아닌 목표를 가지고 이끄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막내티를 벗고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시골 학교 선생님의 삶이 시작됩니다. 광주에서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당시 계약직이었던지라 12월이 되면 몸과 마음이 추웠고 관리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다음 해를 기약할 수 없기에 언제나 플랜 B를 생각해야 했고 그조차도 확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약직이라 더 좋았던 것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학교를 떠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덜 결속되어 있어 잘리기도 쉽지만 떠나기도 쉬운 상태라 할 수 있지요. 재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그 학교에 마음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겨울 동안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게 됩니다. 임용고사를 합격하면 공립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립재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하면 사립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임용고사를 합격하지 않고 공립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길고 이야기해봐야 이해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아주 드문 경로로 들어오게 되었고 저는 저를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립의 파벌과 정치력을 뚫고 공립의 메인스트림에 소속되지 않은 자, 어설프게 끼어있는 사람이라고도 생각이 들었지만 저를 아는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아실 거예요. 저의 성향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올라오기 위해 다른 선생님들보다 2배 이상의 노력을 해왔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될까? 라는 물음에 이게 되네? 라는 확신의 대답을 얻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과정이 저의 교직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시골 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100명 정도의 고3 학생들을 다루는 직책이었지요. 숙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교사이기도 하지만 가족 비슷한 모양새로 운영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사감 업무가 나누어져서 격일로 하는 시스템이 아니었던지라 2주에 한 번씩 나갈 때 저도 나가서 숨을 쉴 수 있었답니다. 날마다 애들을 봐야 하는 것은 기본이었죠. 피로가 쌓여가고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애들도 고단한 자습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오면 예민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였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의 규칙을 지키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투덜대기도 하고 거친 말도 하고 그렇잖아요. 기숙사에서도 그랬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사로의 일을 하지만 기숙사에서 점호 전후 시간에는 뭐랄까 캠프의 대장 역할을 하게 되었죠. 재미는 있었지만 몸도 많이 상하는 직책이었답니다. 그래도 그때 친해진 녀석들이랑 지금도 종종 연락하고 지낸답니다. 점호 끝나고 사감실에서 먹는 배달음식이 참 맛있었지요. 그땐 야식이 기본이었던 시절이라 그러면서 진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답니다. 학교 생활의 고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인간 대 인간으로의 생각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답니다. 고3이다 보니 방학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주일 남짓이었는데 기숙사 정비하고 애들 미리 들어오고 그러면 저의 실질적인 방학은 3일 정도였었죠. 그래도 군말 없이 열심히 공부하던 친구들이었답니다. 오히려 제가 놀고 싶어서 7등급 애들 꼬셔서 놀다 오고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지금 잘 지내고 있다 보니 그때 공부만 잡고 있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은 항상 품고 있답니다. 거칠지만 순박했던 야생에 남아있던 시절이었지요. 서로 거칠게 부딪혔지만 다음날 쿨하게 풀 수 있고 밤에 소위 달건이 친구들이 학교를 찾아와도 책임감으로 학생들을 지켰던 그 시절이 저의 열정을 발휘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사실 몸살이지 않고 100% 열정으로 덤볐던 거의 마지막 시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억에 남는 2가지 에피소드를 간단히 소개하려 합니다. 기숙사 첫 해였어요. 몇몇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었지요. 기숙사 학생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짧은 여름방학이었지만 의미 있는 일들을 해보고 싶었지요. 그래서 하루 일찍 기숙사에 이 친구들이 복귀하라고 이야기를 해두었답니다. 그리고는 일찍 복귀하고 애들을 차에 싣고 계곡에 놀러갔어요. 상상이나 했을까요?
선생님 주도로 계곡 가서 물놀이하고 기숙사 와서 고기 굽고 심야 영화 보러 가고 야간 산책하면서 사랑도 싹트고 등등. 지금은 제가 잃을 게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잘 모를 때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사랑은 애들끼리 썸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3 데리고 잘하는 짓이다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고3 때 공부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하루 놀다 온다고 성적이 막 바뀌고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고3이라는 무게에 눌려 아무것도 제대로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는 게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학창시절 마지막 추억을 야무지게 남겨줘서 고맙다는 말 들었으면 된 거잖아요. 팍팍한 기숙사 생활이었지만 서로 의지를 하며 재미나게 지냈기 때문에 저도 참 잘했다 생각하고 있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예요. 이것은 그 다음 해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수능을 앞두고 기숙사 생활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이었어요. 감독교사 협의회를 갔답니다. 수능 전날이었었지요. 거기서 감독관 유의사항을 듣고 저녁을 먹고 기숙사로 복귀를 했지요. 그런데 꼭대기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학생들이었는데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올라갔어요. 애들이 울고 있네요. 거기서 철렁했지요.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수능이 미뤄진 거였어요. 그래요. 지진이 났을 때 수능이 일주일 늦춰진 바로 그 해였지요. 두 친구가 특히 많이 울었었는데 한 명의 친구는 그 주 주말에 여행을 가기로 해놨었나 봐요. 근데 그 계획이 틀어지기 때문에 억울해서 울었대요. 다른 친구는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였었어요. 전교 1, 2등 하던 그런 친구였죠. 근데 11월 들어서 눈에 띄게 살이 빠진 거예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얘기죠. 근데 다음 날이면 끝날 줄 알았던 수능이라는 이 지리한 레이스가 일주일 더 해야 된다는 사실에 막막해서 울었다는 거죠. 참 다르죠? 수능 전날이면 보통 11시 전에 모든 일정을 마치고 잠을 잡니다. 잠이 오든지 아니든지 말이죠. 실제로 자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수능이 미뤄졌어요. 그럼 11시 지나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놀아야죠. 그래서 애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놀았답니다. 수능이라 그 전에 퇴사한 애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일부 애들만 있었죠. 그런데 당시 이 친구들이 정말 수능의 진심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애들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몸을 다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1시, 12시가 넘는데도 쌩쌩해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당시 학교가 여학생 시험장이었다 보니까 기숙사도 여학생만 있던 상황이었답니다. 수능이 미뤄졌기 때문에 그냥 모여서 수다를 떠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주 주말이 되었지요. 주말이 되니 수능 준비로 찌들어 있던 애들은 모두 외박을 했답니다. 단 2명을 제외하고 말이죠. 아까 말했던 공부 열심히 했던 여학생 친구와 묵묵히 공부하던 남학생 친구였었죠. 저도 남았네요. 저도 기숙사 탈출이 일주일 미뤄졌으니 그래서 주말 내내 밥 때 챙겨주고 잘 때 챙겨주고 그렇게 했어요. 애들도 진심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지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둘 다 서울대에 붙었답니다. 한 명은 수시로, 한 명은 정시로. 서울대를 정시, 그러니까 수능 점수로 붙은 거죠. 저도 이때 많이 느꼈답니다. 진짜들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구나 라는 것을요. 교사는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로부터 참 많은 것들을 배운답니다. 2020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1년간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였던 해가 2015년이라면 우리 반 학생들과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해가 201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매 담임생활이 끝나가매 아쉬워했었지요. 당시 저는 고3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답니다. 제 스스로 판단했을 때 학생들의 입시를 지도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2월부터 심상치 않은 상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질병이 세상을 많이 바꿔놓았답니다. 당시 인사위원이었던지라 여러 선생님들의 직책을 논의하고 원만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먼저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찬모임에서 우리들의 위치는 정해져 있었죠. 그렇게 빨리 인사위원회가 끝날 줄은 몰랐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에게 보직을 통보받았고 생각하지 않았던 3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는 애들이 많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안도감도 있었답니다. 새학기 준비를 했던 2월 말이었어요.
반톡에 계약이 일주일 밀렸다는 얘기가 올라왔죠. 에이, 또 희망사항 적어놨구만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일주일은 2주, 3주가 가고 3월에 학교에 학생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답니다. 저도 처음 겪는 일이었겠지만 여러분들도 처음 겪었을 거예요. 전쟁 이후 처음이라 하니 생존해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처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2학년 학생들을 많이 알고 있다는 이유로 3학년 기획 업무를 맡았지요. 추첨으로 반 인원을 골랐는데 작년 우리 반 아이들이 가장 적은 반이 걸려버렸답니다. 쉽지 않겠구나 생각했지요. 거기에 학과 대표로서 과학실 운영까지 해야 했으니 적은 업무량은 아니었답니다. 그래도 3월 재택근무를 하면서 여러 플랫폼들을 다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고 실험해줄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답니다. 다행히 저를 잘 따르던 친구들과 디스코드 등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당시 8가지 정도 되는 플랫폼들을 모두 사용해 볼 수 있었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달 남짓 기간을 저의 성장에 온전히 투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취미 비슷하게 녹음만 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지만 당시에는 사진을 고르고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편집하고 배경음악도 넣고 자막까지 넣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1차시 분량의 수업 영상을 만드는데 최대 6시간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요령도 생겨서 빨라졌지만 수업 시나리오 쓰고 사진 찾고 녹음하고 편집한 후에 자막까지 입히는 것이 적은 분량은 아니잖아요. 이런 시행착오들을 거친 후에나 힘을 빼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지요. 고수들의 움직임이 간결하고 쉬워 보이는 것은 모든 시행착오를 겪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감히 그랬었다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4월에 선생님들이 먼저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 환경에서 교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죠. 제가 한 달을 치열하게 보내는 동안 다른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은 듯 했어요. 왜냐하면 EBS 온라인 클래스 등 사이버 수업에 대한 연수를 제가 주관해서 진행했거든요. 그런 경험도 뜻깊었지만 문제는 학교라는 점이었죠. 군대도 비슷해요. 일을 잘 하거나 열심히 하면 그 보상으로 일이 온답니다. 저도 덕분에 정보부장 역할을 같이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답니다. 중학교 2학년 담임, 영재학급 주무, 학생부, 선도학교 이렇게 4가지 업무를 맡았던 2015년의 나, 그리고 고3 담임, 학년기획, 정보부장, 교과대표 업무 똑같이 4개네요. 이렇게 맡았던 2020년의 나, 그때보단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잠깐 일을 맡다가도 교장선생님에게 일을 줄여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답니다. 과학과 대표를 맡았지만 당시 과학선생님들과 사이가 좋진 않았어요. 싸웠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뒤에서는 욕하는 사이랄까? 그 전에는 사이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과학실에 모여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곤 했답니다. 주제는 학교 뒷담화였죠. 그러다 보니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나오더라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행복하기 위한 학교 생활의 모임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결과를 낳았죠. 더구나 이런 모임이 저의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서서히 멀리하면서 빠져나왔답니다. 그랬더니 그 타겟이 제가 되더라고요. 혼자가 되는 두려움도 있긴 했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게 거기서 빛을 드러내게 됩니다. 1대5의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 과학 실험 현장을 뛰어보고 지도해보고 전국 단위 대회에서 수상해본 사람은 저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추진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 역시 저뿐이었답니다. 예산을 어떻게 쓸지 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조금 번거롭고 바쁠 뿐 어느 정도 결과 아웃풋들이 나왔죠. 1년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나름의 확신이 서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러한 점들을 꼭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이거예요. 어떤 일을 기획하고자 할 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뭐하러 하니? 쉬어. 편하게 쉬엄쉬엄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나의 성과를, 성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하는 말들이죠. 말 몇 마디로 상대방을 끌어내릴 수 있는 가성비가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죠. 여기에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밥솥에 밥을 안 쳐야
먹을 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뒷담화를 들을지라도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이깁니다. 그때요 저처럼 말이죠. 지금도 어렴풋이 소식은 들린답니다. 좋지 않아요. 그런 모임들, 뒷담화 그룹이 영원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홀로 서야 할 때가 오고 그때 자신의 능력이 오롯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능력을 발휘하면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위기가 찾아온답니다. 바쁘면서 나를 억제하는 이들과 투쟁하면서 많은 성장을 이뤄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 저의 마음은 평안하지 못했답니다. 내 앞에 나에게 칼을 꼽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직장 생활이 편하겠어요. 그 뭉쳐있던 마음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1월달 어느 새벽에 터져나와 버렸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굉장히 많이 울었었어요. 그러면서 감정을 글로 적었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레너드 코엔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의 할렐루야라는 곡의 가사를 해석해보는 그런 내용이었답니다. 한번 써보면서 이 파트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성과를 냈지만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누군가에게는 빛이기도 아름다움이기도 하겠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상실일지도 광기일지도 다른 무언가일지도 모르겠다. 나의 우상을 쫓아가려 했지만 타인의 반응을 볼 때마다 나의 우상이 가치 있는 것인지 흔들릴 때가 많았다. 하지만 마지막 산출물을 준비하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내일은 더 성장해야 하고 오늘의 성과와 감정에 관계없이 내일은 내일의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도 받아들이고 껴안을 수 있어야 한다. 희노애락의 모든 순간에도 할렐루야라고 찬양했던 다윗왕처럼 나도 나를 지탱해준 나의 신에게 할렐루야라 말할 수 있는 내일이 되길 바란다. 긴 영상 듣고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